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도 1회 기출해설부터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1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우리 오늘 첫 번째 기출 강의인데, 기출해설에서는 저는 일단 유통관리사의 문제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요. 먼저 법 문제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법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제가 그냥 임의로 상식 문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이론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법 문제는 말 그대로 유통산업과 관련된 국가에서 제정한 법의 내용을 문제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하나 달달 외우는 데는 물론 가능해야 하겠지만 그 법들을 다 외워서 한두 문제 맞추는 거는 너무너무 비효율적이고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이 1과목이랑 2과목 합쳐서 평균 내에서 6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과락은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 과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는 상황에서 법을 달달 외워서 100점 맞자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법 문제는 애초에 풀지 않습니다. 풀지 않는데 그래도 법 문제는 읽어보시면 최대한 머리 굴려서 골라줄 수 있는 문제들이나 그 패턴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들을 제가 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법 문제를 틀리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속상해 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법 외우실 시간에 이론 공부 한 번이라도 더 하셔서 세네 문제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라서 선생님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 문제가 나오는데 상식 문제는 누구나 비즈니스 매너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뭐 판매를 할 때나 구매를 할 때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도 지켜야 되는 상식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각 기출당 한 5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런 상식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뭐 진상 고객이 아니시거나 또는 뭐 판매원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지만 아주 아주 가끔 이거는 하나 외워두고 가야겠다 싶은 문제들도 나오는데 제가 외워야 되는 비즈니스 매너는 그때그때 형광펜 쳐서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 친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 파트에서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의 90% 이상은 1강부터 7강까지에서 커버를 해드렸을 거고요. 나머지 10%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없지만 갑자기 새롭게 나왔거나 또는 아예 한 번만 나왔는데 두 번째 나왔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수록을 안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10%에 해당하는 이 부분 있죠. 교재 1강부터 7강까지 없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7강들도 형광펜 치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서 가실 수 있게끔 이제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1강에서 7강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집을 지어 놓은 거죠. 유통관리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 놓으셨는데 이제 이 10%를 기출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나간다. 조금 더 나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뭐 예쁘게 그려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바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공부를 했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는 그 정도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 나머지 새롭게 나온 것들, 우리가 꼭 외우고 나가야 될 것들은 빨간 펜이랑 형광펜으로 선생님 필기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책 가지고 가셔서 시험장에서 형광펜이랑 빨간색으로 필기하신 부분만 아침에 딱 보고 정확하게 틀리지 않도록 다 맞추고 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학생들 쭉 가르쳐 왔고 이 방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큰 이변이 있지 않았던 이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부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 있게 이렇게 공부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1회인데요. 2019년도 1회 법 문제는 선생님이 안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은 2번이에요. 정답은 2번인데 선생님이 법 문제 나오면은 선생님도 이 법을 다 외우지 않았어요. 근데 법 문제 나왔을 때 약간의 패턴이 있는데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정답에.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친구가 정답이 될 확률이 커요. 교육을 받을 무언가 something 또는 교육을 할 뭐 의무 이런 내용 관련해서 이제 교육이라는 말이 나올 때 정답이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 문제는 안 풀지만 1, 2, 3, 4, 5를 쭉 한번 한눈에 쫙 담아봤을 때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교육이라는 말 골라주고 그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정답이 될 확률이 지금까지 컸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패턴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도 법 문제예요. 2번도 법 문제인데 그리고 또 여기서도 한 가지 패턴 드릴게요.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바꿔서 문제 내기가 너무 쉽잖아요. 한국말은 단어를 바꿔야 되지만 숫자는 그냥 딱 그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000제곱미터라고 해서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나오면 저는 숫자를 골랐을 때 정답이었던 확률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부터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 일용 잡화, 상비, 의약품 나오시죠? 의약품 동그라미 하시고 남성용 크림, 여성용품, 건강식품, 화장품. 자, 약품도 팔고 식품도 팔고 화장품 파는 거 우리 헬스 앤드 뷰티 스토어라는 말도 있었던 드럭스토어 기억나시죠? 소매상의 종류 중에 드럭스토어라고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셨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셨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도매상이 제조업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 아닌 것을 물어보았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론 파트 할 때 진짜 막 너무너무 많이 그렸던 생도소소 기억나시죠? 벌써 까먹으셨으면 다시 강의 듣고 오세요. 생도소소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생산자 쪽을 후방이라고 하고 소비자 쪽을 전방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때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해주는 기능이랑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해주는 기능을 꼭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매상은 소비자 쪽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전방 쪽에 더 가깝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생산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시장 확보랑 동그라미 2번 시장 정보는 도매상이 제조업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유지 기능이라고 하면 도매상이 생산자의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을 하잖아요. 생산자의 재고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보관을 대신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주문 처리 기능. 주문 처리는 뭐냐면 원래는 생산자가 소매상이나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서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기능을 도매상이 생산자 대신 판매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 처리 기능 또한 도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 맞는데 마지막 판매 촉진 기능 보시면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 7강에서도 배우셨듯이 인적 판매라든지 또는 뭐 프리미엄이라든지 프리미엄 물건 나눠주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을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데 판매 촉진은 생산자가 도매상을 대상으로 하거나 생산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 촉진 기능이라고 하면 거꾸로 제조업자가 도매상에게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올라가셔서 5번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 중 계약형에 대한 설명 들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제조업자가 유통경로를 소유가 키워드 나왔으니까 이거는 계약형이 아니라 기업형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제조시설을 보유한 경우에 후방통합이라고 한다. 맞는데 후방통합은 맞는데 이것 또한 기업형이죠. 기업형에서 전방통합과 후방통합이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치킨, 피자 등 간이 음식의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으로 구성된다?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계약형 맞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시스템의 핵심은 머천다이징 계획 협정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배우지 않으셨었어요. 동그라미 5번. 가맹점의 점주는 상품 기획 및 판촉 자료 제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이거는 계약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이제 상품 기획과 판촉 자료 제작은 가맹점의 점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하는 역할이고 가맹점의 점주는 뭐예요? 영업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가맹점이 점주가 아니라 본사에 대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5번 틀린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6번 갈게요. 선매품. 선매품 하면은 우리 편의품이랑 선매품이랑 전문품 나눠서 소비재의 종류에서 보셨잖아요. 선매품의 예시로는 냉장고 있죠? 가볼게요. 정답은 4번이 되는데 구매 횟수가 매우 적고 고가품에 해당하는 소비재는 선매품이 아니라 전문품에 해당하는 설명이었다 아실 거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읽어보시면 전부 선매품에 대한 설명인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통경로 구성원의 기능에서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의 방향이 기억이래요. 그리고 니은은 소비자에서 제조업체의 방향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방금 몇 번이었죠? 4번에서도 설명드린 내용으로서 기억은 전방 흐름 기능에 해당하고 니은은 후방 흐름 기능에 해당한다. 이것도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8번 가볼게요. 유통 부문의 환경 변화를 물어보았는데요. 동그라미 1번 정보기술의 발달 맞죠? 동그라미 2번 대형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 내용이 바로 파워 리테일러. 대형 유통업체를 영어로 파워 리테일러라고 부르죠. 파워 리테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요. 자, 기존에 비해 소비자들이 탈개성화되어 대량 유통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탈개성화라는 말은 개성화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현대 소비자들이 점점 더 자기의 개성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획일화되어 가고 있어요? 현대시대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성이 너무너무나 뚜렷하고 구매 성향도 자기만의 방식을 따라가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고요. 탈개성화가 아니라 탈자 빼서 그냥 개성화로 가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유통이 아니라 뭘로 고쳐주셔야 되냐면 다품종, 다양한 물건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라고 보셔야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9번 갈게요. 정반합 나왔어요. 정반합이 키워드가 되면 그냥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변증법 가주시면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 선생님이 키워드로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는데 자,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계약형 수직적 유통 경로의 한 종류로 본사를 프랜차이저라고 부르고요. 가맹점을 프랜차이지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1번. 프랜차이저란 프랜차이즈의 체인 본부이다. 맞는 설명. 2번, 동그라미 2번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자, 동그라미 3번. 체인 본부는 매스컴 등을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맞죠? 동그라미 4번. 가맹점주는 인지도가 높은 체인에 가입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기대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게 프랜차이즈형의 장점이었고 동그라미 5번.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의 체인 가맹점이다. 맞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셔서 이거 이론 파트에 없었던 설명인데 선생님이 형광펜 치고 빨간색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형광펜 치시고 다른 색깔 펜으로 꼭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슈퍼바이저란 매장 내에서 제품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슈퍼바이저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에서 본사가 있고 각각 가맹점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사가 만들어내는 뭐 영업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규칙 같은 것들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주들 간의 사이 관계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주고 조금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매장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슈퍼바이저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본사에서 파견을 나가요. 사람 하나를 고용해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감독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감독관을 영어로 슈퍼바이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란 매장 내에서 제품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매장 간 관계를 조율한다든지 또는 본사의 영업 방침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매장 내에서 제품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사람은 그냥 그 가맹점을 경영하는 점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유통흐름상 경로 구성원 중 도매업자의 주요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도매업자의 주요 역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제품의 지파와 분산 맞죠? 물류 기능. 지금 도매업자 자체가 유통 경로 구성원이잖아요. 당연히 물류를 하는 거고 정보 전달 기능 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가격 인하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산자랑 아이고 이거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빨간색을 해버렸어요.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1번, 3번, 5번 보셨고 2번 보시면 가격 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직장 유통경로에서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증가할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단점으로 배우셨던 거 하나는 유통경로 구성원들 즉 생산자랑 소비자 사이에 도매상이 끼인다거나 소매상이 끼면 유통에 들어가는 유통 비용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매상의 주요 역할에 가격 인하가 들어간다라는 건 완전 틀린 설명이죠. 왜냐면 중간에 도매업자가 끼면은 얘가 그만큼 남겨 먹어야 되거든요. 남겨 먹으면은 결국에는 그 상품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인하 기능이라고는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위험 분산 기능은 맞죠. 왜냐면 생산자가 자기가 직접 소매상이나 소비자를 만나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도매업자가 대신 판매를 해주니까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분산되는 건 맞잖아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직업윤리의 5대 원칙 중 객관성의 원칙을 물어보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5가지 직업윤리의 5대 원칙을 모르셨더라도 그냥 객관성에 관련된 내용을 언어 문제 풀듯이 풀어주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고 업무의 공공성, 그러니까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거죠.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로 처리를 하고 사적인 일은 사적인 일로 처리를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객관적, 그러니까 공상과 구분이 잘 되는 사람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투명하게 처리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객관성이랑 연결을 지으실 수 있었을 거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는 제가 해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펜으로 돌려서 직업윤리 5대 원칙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대 원칙 이제 동그라미 1, 2, 3, 4, 5에서 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업무 관련하여 정직하게 수행하고 신뢰를 유지한다라는 원칙은 정직과 신용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은 전문성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동그라미 3번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한다라는 원칙은 말 그대로 공정 경쟁의 원칙이 있고요. 동그라미 4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객관성의 원칙이고 동그라미 5번은 고객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한다.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라는 원칙으로 고객 중심의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를 직업윤리의 5대 원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5대 원칙을 다 외우지 않으셨더라도 객관성에 관련된, 우리가 주관성의 반대말 객관성이라 하잖아요. 객관성이랑 관련된 말을 찍어주시면 여러분 충분히 정답 골라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조직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서 정답이 5번인데요. 직무 일부를 부하에게 위임할 경우 반드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라는 권한 위양의 원칙은 조직의 기본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틀렸어요. 직무 일부를 부하에게 위임할 경우 반드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
empowerment라는 개념 기억나세요? empowerment는 파워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사가 판매원이든 뭐 아랫사람에게,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따른 책임까지 부여하는 것을 바로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유통관리사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직무 일부를 부하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냥 직무 일부를 부하에게 위임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권한 위양의 원칙입니다. 권한을 위양한다는 원칙이죠. 그만큼 자율성을 줘야 되고 그 자율성의 개념이 바로 임파워먼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4번 갈게요.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가 아무래도 좀 시국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희롱 관련된 문제는 상식 문제예요. 선생님이 충분히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답은 3번인데 동료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동료가 성희롱 피해 입은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물론 충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동료에게 너 빨리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 신고를 해서 해결이 되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충고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대신 신고를 해주면은 뭐라고 하죠? 그 사생활 침해에 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은 동료분께서 직접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고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고 이렇게 이제 정답을 골라주셨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1번이랑 2번이랑 4번이랑 5번 나머지 선지들을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거 다시 나오면 내가 맞춰야지.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거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아 매년 1회 이상 해야 되는구나. 매년 2회가 아니라 1회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한 번씩은 넣고 가시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선지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으실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매일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어요. 이것 또한 상식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정답 5번이고 천정과 조명기구 등을 포함한 시설 대청소를 실시한다. 자, 오픈하기 전에 계속 대청소하고 있으면 고객 응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픈 전에는 대청소가 아니라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 청소를 해주고 대청소는 날 잡아서 정해진 날짜에 다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 또한 상식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회사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문제를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렸어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판매원은 비즈니스 매너에서는 회사 이익과 플러스 고객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필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자, 17번. 경청에 대한 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경청은 잘 들어준다라는 개념이죠. 상식으로 푸실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들어줌으로써 미안함을 느끼게 해서 구매를 유도한다라는 설명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설명이죠. 들어줌으로써 고객이 마음 좀 편하게 가질 수 있게 해서 조금 관심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줘서 구매를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미안함을 느끼게 해서라는 부분은 비즈니스 매너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입니다. 1번, 2번, 3번, 5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나 모르셨던 부분 있으면 꼭 형광펜 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18번 갈게요. 판매원의 고객 불만 해결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우리 이 문제 풀기 전에 이 문제도 상식으로 푸실 수 있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 하나만 넣고 갈게요. 고객의 불만이 생겼다는 건 이제 지금 컴플레인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신속하게.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이고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고 일단 시간을 끌면서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시간을 끌어버리면 이미 흥분해서 화가 난 고객이 더 크게 화가 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신속하게라는 부분이랑 상충되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기억해 주실 거는 불만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다라는 점 여기서 한번 잡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드디어 우리 이제 상식 문제가 조금 끝나고 이론 파트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석탄, 목재, 중장비 등과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 계약을 해요. 생산자의 창고나 보관 장소에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매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라 생산자의 창고나 보관 장소에 그대로 두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기억나시는 게 이 친구는 직송 도매상이구나 기억나시죠? 어쨌든 소유권은 이 도매상이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요. 그리고 소매상한테 판매도 직접 도매상이 해주지만 물건 자체를 자기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직송 도매상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동그라미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0번 가시면 소매상의 분류예요. 소매상의 분류 쭉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인데 상품의 다양성 및 구색에 따라서 구분하면 백화점과 전문점이 동일하다? 완전 틀리죠? 여러분, 백화점은 상품 구색의 폭이 넓다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전문점은 완전 반대로 구색의 폭이 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백화점은 1층, 2층, 3층, 4층, 지하 1층은 보통은 식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나 전문점은 한정된 카테고리의 상품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정답 3번이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화점과 전문점의 동일한 점을 골라봐라 이러면은 동일한 점은 상품 가격이 고가격에 해당을 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갈게요. 21번은 상식 수준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정답 동그라미 5번인데 5번 보시면 how much 이거 선생님이 이론 파트 때 설명드렸는데 how much는 얼마냐? 가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방법은 how much가 아니라 그냥 how죠. 그래서 정답 5번 쉽게 골라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where는 장소, who는 누구, why는 왜, when은 언제 이거 다 맞는 설명이죠? 자, 22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상식 수준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정답은 4번 고객의 불평이 감지되면 불평을 듣지 않고 여기부터 틀렸어요. 불평이 감지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들어준다라는 의미죠. 경청. 경청이 가장 기본이고 경청 이후에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본인의 권한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상급자에게 인계한다도 맞기는 해요. 안 되면 넘기는 거예요. 자,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23번 볼게요. 제품 카테고리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상품을 병행하여 진열함으로써 판매를 증가시키는 판매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관련 상품이에요. 선생님이 관련 상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제 기존 고객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비슷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교차 판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좀 더 프리미엄급의 상품을 더 판매하려는 방식을 상향 판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교차 판매를 영어로 크로스 셀링이라고 불렀고 상향 판매를 영어로 업셀링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크로스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 꽂아주시면 돼요. 크로스 머천다이징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교차적으로 하면은 교차 판매고 그 진열을 교차적으로 하면은 크로스 머천다이징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 관련 안 해서도 사실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뭐 글로벌 머천다이징이니 팀 머천다이징, 뭐 비주얼 머천다이징, 매입 정책 이런 관련해서는 우리 이론 파트에서 아예 선생님이 언급조차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아는 단어 찍어주셔도 괜찮았던 부분입니다. 24번 갈게요. 상품 구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동그라미 5번 가시면 깊고 좁은 상품 구색을 채택하는 유통기업은 다양한 상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니죠. 여기부터가 틀렸죠. 깊고 좁은 상품 구색을 채택하는 유통기업은 다양한 상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말이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잖아요. 다양한 상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폭을 넓게 해준다는 건데 깊고 좁은 상품 구색을 채택한다는 건 깊이를 깊게 한다라는 말이어서 아예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1번 보시면 상품 구색의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해서 품목수를 늘리면 특정 상품 계열은 충실한 품목 구성을 유지할 수 있죠. 전문점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그러나 다양한 상품 계열을 취급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상품 구색의 넓이가 좁아질 수 있다. 그쵸?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동그라미 2번. 상품 구색의 일관성이란 점포에서 취급하는 각 상품 계열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자, 일관성이랑 관련성이다. 비슷비슷하다. 맞죠? 자, 동그라미 3번. 상품 구색의 깊이가 깊고 상품 계열의 수가 많아서 구색의 넓이가 넓은 경우, 구색의 넓이가 넓어요. 이런 경우에 백화점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 소비자를 점포로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서 상권이 커진다. 맞는 설명이죠. 이제 폭이 넓은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양한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을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 넓어진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사람이 4번 보시면 얇고 넓은 상품 구색을 채택하는 유통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백화점처럼 폭이 넓은 유통기업을 말을 하는 거고 폭이 넓은 유통기업은 매출액 회전율이 높지 않은 품목은 제거하겠죠. 빨리 많이 팔아야 되니까 회전율이 높은 품목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1번, 2번, 3번, 4번도 한 번씩 읽어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25번 가겠습니다. 생활 필수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생활 필수품은 뭐 예를 들면은 치약이나 휴지나 뭐 칫솔 이런 애들이 생활 필수품에 해당을 하잖아요. 기업부터 보시면 소비자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한다. 맞죠? 우리 치약이나 휴지 같은 거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해줘야 되잖아요. 동그라미 2번, 니은 보시면 가격 변화에 대하여 총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나오는데요. 가격 변화에 대하여 총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가 많이 변화한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우리 생필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오른다고 해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 둘씩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말 그대로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해도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디귿 보시면 대량 생산 방식에 의해서 생산되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매우 짧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세모 칠게요. 왜 그러냐면은 치약이나 휴지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 맞고 제품의 수명 주기도 짧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냄비 같은 거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도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런데 냄비나 후라이팬 또는 뭐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10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은 3, 4년 쓰겠지만 뭐 5년이고 10년이고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내구성이 좋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제품의 수명 주기가 매우 짧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세모 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세모 치고 요건 헷갈린다 그러면 세모 치시고
리을 보시면 상표 차이에 따라서 가격 차가 매우 크다. 이거 틀렸죠? 상표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셔서 치약이나 휴지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음 보시면 상품의 소재, 디자인, 색상, 품질 등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품목이 분류되고 차별화가 시도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에 품질도 다 비슷비슷하고 소재도 비슷비슷하고 해서 차별화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량 생산해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미음도 틀린 설명이고요. 비읍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가격이 낮다. 일반적으로 분명히 비싼 휴지도 있고 비싼 치약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가격이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기역이랑 비읍은 확실하게 맞고 디귿은 조금 헷갈렸어요. 그러면은 기역이랑 디귿이랑 비읍이 들어간 걸 찾았더니 없네요. 기역이랑 비읍만 들어간 건 있네요.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가볼게요.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상품 진열 범위로 옳은 것은 자, 컬러 코디네이션에 의한 효과, 컬러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 다음에 계절감의 연출로 활용한다. 진열할 때에는 화려하게 분위기 연출을 위한 공간이다. 샘플이나 색채 조절. 자, 색채 나오면 색채는 소매점 내에서 조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조명이 달려있는 공간 뭐라고 합니까? 무드 스페이스라고 하죠. 무드 스페이스. 이거 선생님이 그림 그려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강조를 조금 드리자면 골든라인이라고 하면은 소비자의 눈에서 가장 잘 보이는 주력 상품을 진열하는 공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탁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재고를 보관하는, 스탁이 재고란 뜻이죠. 재고를 보관하는 공간이고, 바텀 라인이라고 하면은 바닥 부분,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바닥 부분이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27번 갈게요. 이것은 통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 고객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 통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을 이 부분이라고 하고 다른 쪽을 이 부분이라고 할게요. 이게 하나의 통로예요. 여기 막 물건들이 쭉쭉쭉쭉 진열이 되어 있겠죠? 진열이 되어 있을 때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맨 아래쪽부터 맨 위쪽, 뭐 반대 방향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통로 입구에서 출발한 고객이 무언가를 선택한 다음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중도의 걸음을 돌린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걸음을 이렇게 쏙 돌려서 다시 돌아오는 그 비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쉬워요. 중도에 돌아왔다라고 해서 정답 5번 부메랑 비율이 되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지문만 잘 읽어주셔도 가장 답일 것 같은 거 골라주셨으면 맞는 거고 혹시나 요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부메랑 비율 중도의 걸음을 돌리는 비율 요렇게 형광펜 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28번 가겠습니다. 점포의 외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점포의 외관. 점포의 외관은 통행이나 자동차 승객들의 눈에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는 시각성이 좋아야 한다. 맞죠? 눈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고 싶겠죠? 길을 찾을 때도 훨씬 더 쉽고. 점포의 외관이 목표 소비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길 원한다면 목표 소비자가 아닌 사람은 자사 점포를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객 선별 기능이라고 말씀드렸고 보통 명품관 문 같은 거 의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고객 선별 기능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고객 흡인 기능이 있었어요. 흡인 기능은 편의점처럼 완전 통유리로 이제 점포 외관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고객들이 내부를 볼 수 있게끔 하고 모든 고객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능. 그게 고객 흡인 기능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3번. 대중을 상대로 하는 소비자 흡인형 점포는 입구 내부를 밝게 한다. 맞죠? 소비자 흡인형 점포는 통로를 명확하고 넓게 설정한다. 맞고요. 점포의 바닥과 점포 밖 보도의 높이를 가능한 다르게 해야 한다. 요거 틀렸네요. 이러면은 점포의 바닥과 보도의 높이가 다르면 고객들이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커져서 안전사고에 문제 생겨요. 안전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답 5번은 틀린 설명. 자, 29번 갑니다.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뭐냐 합니다. 마케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 타깃에 적합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합하여 진열 판매하는데
즉 고객이 흥미를 느끼도록 제품의 시각적인 매력, 키워드 잡을게요. 시각적인 매력을 복합적으로 표현하여 상품을 진열하는 방법. 자, 시각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영어 문제지만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서 강조드렸듯이 시각하면 비주얼이죠. 비주얼 들어가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정답? 비주얼, 머천다이징, V&D 요거 기억나시죠? 자, 30번 바로 넘어갈게요.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레이아웃의 종류. 자, 요거 보시면 직각 상태로 배치를 했어요. 슈퍼마켓, 카테고리 킬러, 대형마트, 창고역 클럽 등 할인형 업체에서 주로 이용되는 레이아웃은 직각 상태여서 가장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격자형 레이아웃이죠. 자, 31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키워드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 라인의 비대칭적인 열등한 속성을, 자, 빨간색 형광펜 갈게요. 열등한 속성을 보유한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하면 추가된 브랜드에 비해 기존 브랜드가 훨씬 좋아 보인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 처음 나왔는데 요거 설명드리고 정답 2번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시면 팝콘 판매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몰 사이즈가 있어요. 팝콘을 판매를 하는데 스몰 사이즈를 3,000원에 판매를 해요. 그리고 라지 사이즈를 7,000원에 판매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아, 스몰 사이즈 먹을까? 라지 사이즈 먹을까? 뭔가 둘 다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 스몰 사이즈가 3,000원이고 라지 사이즈가 7,000원이면 뭐 비슷비슷하네? 그러면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중간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중간에 미디움 사이즈를 추가해요. 추가해서 이걸 얼마에 판매하냐면 6,500원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디움 사이즈가 6,500원이고 라지 사이즈가 7,000원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미디움 사이즈 드시겠어요? 라지 사이즈 드시겠어요? 무조건 라지 사이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움 사이즈를 고려할 만한 유혹을 안 하는 거죠. 일부러 미디움 사이즈는 애초에 판매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라지 사이즈를 선택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움 사이즈가 하는 역할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인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고객들이 라지 사이즈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 유인 효과는 기업이 판매할 아이템을 미리 정해져 있다. 판매할 아이템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바로 유인 효과라는 거고 요거는 이론 파트에 없었어가지고 선생님이 형광펜 쳤으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포장 갈게요. 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포장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역할은 보호지만 정보도 주고요. 그리고 포장지 조금 예쁘게 해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는데 포장은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호의적인 인상을 가지고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무관하다가 아니라 연관이 있다. 라고 고쳐주셔야 맞는 설명입니다. 포장이 주는 기능에서 보호랑 정보랑 이미지 높여주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나눠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3번 갈게요. 33번은 상식 문제예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식품 시식 판매를 쉽게 볼 수 있다. 자, 식품 시식 판매는 이론적으로는 시험 판매 들어가고요. 시험 판매. 매출 증대를 위한 판매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야 하므로 매장 내 위치를 바꿔가면서 시식을 진행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시식을 했던 고객이 다음에 또 먹고 싶으면 그 자리를 그대로 찾아가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동일한 제품에 대한 시식은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형마트 같은데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서 보시면은 고기 파는 데서는 항상 고기 팔고요. 회 파는 데서는 항상 회 팔고요.
만두 파는 데서는 항상 만두 팔아요. 그 자리에서 시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그 매장에 다시 찾았을 때 고기 사고 싶으면 내가 고기 먹어봤던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는 건 맞는데 매장 내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틀린 설명입니다. 34번으로 갈게요. MOT, 진실의 순간. 기억나시죠? 선생님 너무너무 강조드렸던 개념입니다. 진실의 순간. MO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는데 정답은 3번. MOT는 지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에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상을 좌우하지 않는다. X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상을 좌우하니까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쉬운데 5번에서 MOT는 결정적 순간으로도 불린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이미 선생님이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35번 갈게요. 올바른 판매화법 상식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고 정답은 4번이고요. 거절할 경우에는 말끝을 단호하게 끝낸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는데 우리가 이제 고객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거절을 할 경우에는 말끝을 단호하게 끝낸다가 아니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의 청유형의 화법을 사용해야 된다가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거절을 할 때는 고객이 이제 부탁한 내용을 거절을 하는 경우는 죄송하잖아요. 죄송하니까 죄송한 경우에는 말끝을 단호하게 끝낸다라는 설명은 매너가 아닌 거죠.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36번입니다. 아래 글상자의 설명과 관련이 깊은 서비스의 특징이 뭐냐 했어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크게 떠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이 만들어졌어요.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 중에 관람객들의 웃음으로 인해서 다른 관람객들이 더 즐거워졌대요. 무슨 말이냐면 레스토랑에서 음식이 나올 때 손님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같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다른 손님들한테 영향을 미친 거죠. 그 다음에 영화 상영을 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인데 영화 상영을 하는데 관객들이 같이 웃어요. 그래서 다른 관람객들한테 또 영향을 미쳐요. 즉 뭐냐면 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의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 또는 장점들이거든요.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설명이 정답은 비분리성이 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설명이고요. 37번 가시면 상품과 서비스의 관계를 분류했대요. 자, 이런 표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지만 이 표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하나 좀 뜯어서 살펴보면은 기억은 순수 유형 상품, 미음은 순수 무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기억에서 미음으로 갈수록 유형성이 있다, 미음으로 갈수록 무형성이다라고 나뉘어 보실 수 있는 건데 유형성에서 무형성으로 갈수록 무형성이 커지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포함된 유형 상품인데 유형 상품이 특징이 더 커서 서비스는 적은 거고 혼합 상품은 서비스랑 상품이 50대 50으로 동일한 것 같고요. 유형 상품이 포함된 무형 상품은 무형 상품의 특징이 더 큰데 어쨌든 유형적인 면모가 있다라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유형성 제품, 무형성 서비스. 우리 이해한 대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정답은 2번이고요. 무형성이 우세하나 유형이 부과된 유형 상품. 무형성이 우세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니은이 아니라 리을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답 니은이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신 대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카톡으로 주시고요. 자, 38번 갈게요. 훈련된 사회자 주도하에 보통 8명에서 12명의 고객들이 자신이 받은 서비스 체험에 대해서 토론을 한대요. 토론이 키워드. 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한 공간에 다수의 고객들을 한 10명 정도를 초대를 해서 의자에 앉혀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막 대화를 하게끔 해요. 떠들게 해요. 그러면은 관리자들은
이제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 고객들이 하는 말들을 기록하고 녹음을 한다거나 해서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의 전략을 세우거나 피드백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게끔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불러요. 뭐냐면 그룹을 지어서 고객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들이 하는 말에 포커스,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포커스, 집중을 맞춰서 그 인터뷰 내용을 기록을 한다라는 뜻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론 파트에 없었는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 표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포커스는 말 그대로 FOCUS 그 다음에 그룹 그대로 인터뷰 그대로 영어잖아요. 요거를 줄여서 앞글자 따가지고 FGI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나오면 FGI다. 요거까지도 잡고 가겠습니다. 39번 가시면요. 파생 서비스는 유형 상품으로부터 파생되는 가치라 정의된다. 즉 상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선생님이랑 기출문제에서 푸셨던 내용이죠. 상품이 꼭 있어야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파생 서비스라고 해요. 택시라는 그 유형 상품이 반드시 있어야 이동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럼 이거 맞는 설명이고, 의약품이 반드시 있어야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죠. 가위가 있어야 미용 서비스가 가능하죠. 손으로 자를 수 없어요. 컴퓨터가 있어야 정보와 자료 정리 서비스가 가능하죠. 마지막, 정답 5번이었는데요. 법인이 있어야 법률 자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법인 없어도 전문직으로 활동하시는 변호사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법인 없어도 돼요. 법인은 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지 파생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형 상품은 아니죠. 법인이 상품은 아니잖아요. 법인은 회사예요.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갈게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판매 촉진 수단 중 경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판매 촉진이라고 하면은 광고랑 다르게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매출 증대할 수 있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었던 거 선생님이 강조 드렸었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장기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판매 촉진, 경품이든 프리미엄이든 상관없어요. 판매 촉진이 아니라 광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어요. 광고. 우리가 이제 촉진 도구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광고다. 그리고 판매 촉진 나머지 전부 다 포함.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광고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거고, 판매 촉진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라는 특징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억하고 계셨더라도 문제 푸실 수 있었던 쉬운 문제였어요. 자, 41번 갈게요. 여기는 키워드 잡으세요. 네 번째 줄 가시면 광고, 판매 촉진, 인적 판매, PR 등의 마케팅 도구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적절하게 결합하고 조정했대요. 자, 통합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셔야지 기억나셔야 돼요. IMC입니다. Integrated, 통합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이렇게 해서 IMC라는 단어 선생님이 그림이랑 뜯어서 다 설명드렸었어요. IMC. 자, 42번 갈게요. 상용 고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상용 고객은 다른 말로 단골 고객이죠. 상용이라는 말 자체가 항상 사용하는 고객이에요. 항상 사용하는 고객.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시면 기억 보세요. 고객의 충성도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일시적인 구매를 구축한다? 아니죠. 우리 지금 단골 고객 만들려고 하는 건데 왜 일시예요? 일시가 틀렸죠. 일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미래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촉진이다. 이것도 틀렸죠. 미래 잠재 고객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기존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려는 프로그램이 이란 말이에요. 자, 디귿. 일정 기간 동안 단수의 구매를 필요로 한다. 단수가 아니죠.
여러 번 판매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반복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라 반복 구매 또는 다수 구매라고 하셔야 맞는 거고, 리을 맞죠? 구매자의 거래 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다. 단골 고객 프로그램이라면 반드시 회원 관리가 되어 있을 거고, 그 회원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기억이랑 기억에다 왜 동그라미 쳐놨지? 자, 기억 지워주시고 리을 하나만 단골 고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3번 상식 문제고요. 판매원이 고객 응대 시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고객의 의견을 듣던 중에 의문이 생기더라도 질문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고객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은 잘못됐지만 고객이 말을 끝냈을 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말을 끝냈을 때는 의문이 생겼다면 반드시 그 의문에 대한 질문을 해서 의문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말을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고객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라 라는 설명입니다. 자, 44번 갈게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대요. 높은 제품 차별성 가지고 있고 높은 소비자 관여도, 특정 브랜드에 대한 강한 충성도 나왔어요. 선생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바로 전문품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45번 마케팅 미스의 7P 전략에는 물리적 환경, 프로세스,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4P에다가 피지컬 에비던스랑 프로세스랑 people 합쳐서 3P 합쳐서 총 7P다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었어요. 자, 물리적 환경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물리적 환경에 고정 고객 관리 제도라고 들어가는데 제도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해당한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에 오피니언 리더 들어가는데 오피니언 리더라는 개념은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대장이 되는 고객들, 이거를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요. 오피니언 리더는 오피니언이 의견이란 뜻이고 리더는 말 그대로 리더로 해견을 하시면 되는데 의견을 만드는 리더다라고 해서 리더는 그 사람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해당을 하고, 자, 동기부여 제도가 이제 프로세스에 들어간다. 동기부여 제도. 동기부여 제도는 판매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인파워먼트. 그래서 이것도 사람에 해당을 하는데 마일리지 제도가 바로 고객을 관리하는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4번이 되고, 자, 사람에 관련해서 직원의 유니폼이다. 직원의 유니폼은 물론 사람이 입는 거기는 하지만 유니폼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거죠. 피지컬 에비던스, 물리적 환경.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45번까지 푸셨는데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1강부터 7강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많이 안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그래도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한번 점수 체크를 해보세요. 점수 체크 해보시고 1번부터 20번까지는 5점 잡으시고요. 그러면은 총 100점 나오죠? 21번부터 45번까지는 4점 잡으셔요. 그럼 다시 한번 100점이 나올 거거든요. 100점 100점 내셔서 이 두 개의 평균을 내세요.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십니다. 아주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선생님이랑 이제 해설 강의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이나 모르셨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오답노트 해주시고 오답노트 해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랑 이렇게 문제 푸시면서 형광펜이랑 빨간펜으로 칠했던 애들 있죠. 형광펜이랑 빨간펜으로 칠했던 애들 여러분들이 꼭 오답노트에 정리를 해주시고 그 오답노트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책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험 직전에 내가 뭘 틀렸고 뭘 형광펜 쳐놨는지를 반드시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선생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론 강의 처음 시작했는데 8강 오늘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해설 강의는 얼마 안 돼요, 시간이. 그래서 하루에 2개건, 3개건 계속 들어주시면서 복습해 주시고요.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일주일보다 마지막 3일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3일보다는 마지막 하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 안 하시면 유통관리사 3급은 3일만 해도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선생님,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널에 남겨주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9강 기출해설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